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얘기까지 좀 했는데요. 예,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예. 네. 예, 이 야권 얘기 나온 김에 야권 얘기부터 좀 짧게 네. 하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대표의 107석. 네. 이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거 못하면은 당을 떠나겠다 했으니까 이제 배수진을 나름대로 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 더불어당은 130 미만이고 또 새누리당은 180 미만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20 미만이라고 그렇게 몇 사람들이 예측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것부터 13대부터 19대까지 좌파 우파로 나눠서 보니까요. 네. 그게 좌파 우파가 49%를 이기더라고요. 59% 50 평균이. 우파가? 네, 예. 우파가. 그러니까 예. 정당이 뭐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또 무소속은 대충 반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서 본다면은 기대치는 한 180석 가량이 되는 거고요. 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가능한 수치는 160에서 194석까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160석을 가져간다면은 140석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 야당 셋이요. 정의당이야 뭐 몇 자리 못할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순전히 단순히 통계학적 수치로 봤을 때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네. 어쨌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107석의 의석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네. 이것을 선거를 총지휘해서 다시 170석을 유지하면 네. 적어도 패했다는 소리는 안 듣겠네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무너져 내리던 더불어민주당을 구했다. 네. 이렇게 되고 네. 그러면 그 후에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목표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네. 실제로 지금 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분은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당을 분열을 시켜놓은 게 문재인 대표니까. 그러니까 사실 107석이라는 거는 대단히 많이 잡아놓은 거죠.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흥삼 씨라든지 이런 분들 이야기대로 107석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억지로 봉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과연 이제 관건은 호남인데요. 네. 그 호남이 어떻게 투표를 하겠느냐, 네, 그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사실은 관훈클럽 토론에서 107석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하고 오늘 지금 107석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죠. 의석. 현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당을 떠나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되면 그 이후를 좀 행보를 좀 해보겠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대권 도전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염두에 두고 있는 거겠지만요. 저는 이분의 연령도 있고요. 이 연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직선제에서는 대통령의 나이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 연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여당과 합쳐가지고 개헌을 한다라든지 힘을 모아서 그래서 이혼 집정제에서 대통령 제도라든지 그런 거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연령은 뭐 요즘은 뭐 이게 다 젊어지고 있어서 연령에 비해서 0.7 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그렇지 연령은 않더라도 현실이니까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의 연령과 김종인 대표가 만약에 대권에 도전해서 내년에 치른다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74세죠. 대통령 취임하셨을 때가.
김종인 대표가 지금 77세시니까 2년 후라면 79세가 되겠죠. 대통령에 예. 취임을 한다면. 네.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79세, 물론 79세라도 젊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현실적이 아니죠.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쉽지 않다. 네, 그건 쉽지 그러면 않을 직접 겁니다. 도전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메이커를 꿈꿔볼 수는 있습니까? 메이커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아마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런 분이니까 내각 책임제라든지 또는 이원 집정제 같은 거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네. 김종인 대표가 이해찬 의원을 네. 지금 컷오프 시켜버렸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컷오프 시켰다 네. 이렇게 설명을 네. 했습니다. 네. 네. 이해찬 의원은 뒤통수 맞았다. 네. 김종인 대표는 개인 감정 없다. 네. 서로 이러고 있는데 이해찬 의원 컷오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이해찬 의원을 탈락시킴으로써 네. 그 친노의 정신적 지주를 뽑은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친노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친문이 강화되는 국면도 있기 때문에 친노에서 친문으로의 재편.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친노에서 친문으로 뿌리가 옮겨가고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네.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해석 분석대로라면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중심주의, 친노 패권주의를 친문 중심으로 지금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이거 김종인과 문재인의 합작품 아니냐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김종인 대표 그런 질문 받았고 아예 뭐 2달 동안 서로 의논한 적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삼고초려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네, 그래서 막 그 당시 했던 얘기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이 되려면은 친노 색채를 지워야 된다. 당의 친노 색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절대 희망 없을 거다. 아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도. 네, 그러니까 아마 그것에 그런 말이 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라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를 빼는 친노의 기둥은 이해찬 의원이다. 그래서 막 그런 서로 간의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현장에서 본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뭐 전화로 꼭 할 필요 있어요. 한번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으면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주 뭐 구체적이긴 디테일한 수준에서 무슨 조율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영입 과정에서부터 그런저런 정도의 교감이 있어서 영입된 거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보인다. 알겠습니다. 이해찬 사실 친노의 이해찬 의원이 중심이었고요. 이게 정신적 중심뿐만 아니라 2017년에 내 역할이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찬 의원이. 그러면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메이커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위기를 만들면서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그랬겠죠. 둘러싸고 김종인 대표하고 이해찬 의원이 서로 지금 한판 붙은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건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마 이번 이제 비례대표를 어떻게 공천하느냐를 봐야 알겠지만 과거에는 이 좌파 정당에서는 제야들의 정계 입문 과정이 비례대표였단 말이에요. 뭐 지난번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이번에 아마 김종인 대표가 그런 분들을 과연 제야 정치 지망생들을 영입하겠느냐 비례대표 과정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은 제야 좌파를 집결을 해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분이고요. 뭐 과거에 항상 그런 말씀하시던 분이니까 반면에
김정인 대표는 우클릭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좀 중도층에 그쪽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둘이 어떤 같은 풀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건 아니죠. 서로 방법론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죠. 문재인 대표는 이미 충분히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감당했던 부분은 문재인 대표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거죠. 필요한 건 김종인 대표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이 이해찬을 버리고 김종인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기보다 지금 설명은 그런 것인데 그렇게 어떤 교감이 있었겠죠. 알겠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제 질문에 부정하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나 뭐 딱 이름을 꽂아서 뭐 이해찬 뭐 잘라내라 그런 건 아니었겠죠.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씨 있죠?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당시 국민의당으로 몰리던 호남 민심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기대했던 사람인데 결국 불출마를 결론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호남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니죠. 전 그렇게는 안 보고요. 대충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호 여사가 굉장히 반대했을 거고요. 선거 정치에 나가는 것 자체로. 두 번째로는 동교동 교회에서 반대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남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호남 민심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나가가지고 사실 뭐 김홍길 씨가 나가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정말 그 가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김홍걸. 김홍걸 씨. 알겠습니다. 호남 민심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제일 주요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호남 민심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뭐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천정배 의원이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왜 그랬겠어요? 호남 민심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결국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버티는 데 성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천정배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정배는 호남 민심이 가는 데도 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천정배가 가서 호남 민심이 따라가는 게 아니죠. 호남 민심이 가는 곳으로 천정배가 간다. 지금은 아마 안철수 의원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김한길 의원은요? 김한길 씨가 좀 곤란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민심을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읽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너무 단견했던 것 같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도로 가겠다고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졌다. 뭐 그러나 정치인들은요 내가 보니까 염치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래야지. 항상 명분도 만들고.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정치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그런데, 뭐 진퇴양난이고 명분이 없더라도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가는 게 정치인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건데. 대충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당, 새누리당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호 탈락, 주호영 탈락, 뭐 이랬습니다. 뭐 비박계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학살이죠. 학살은 맞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공간위에서 어떻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퇴양난이죠. 그러니까 후폭풍이 두렵기도 하고 또 청와대가 청와대 뜻을 거스를 수도 없고 아주 정말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그런 입장인데 결국 김무성 대표가 이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기브앤테이크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판을 오늘 깐 것이 아닌가.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8명을 구제해주고 그 대신에 유승민이 물러나라. 네. 그러니까 그런 딜을 유승민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친박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그 8명이 이재호 등 다 아닙니까? 포함해가지고. 근데 뭐 네. 주호영 의원은 이번에 뭐 공관위에서 다시 결정을 다시 결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에 만장일치로 탈락을 만장일치를 해서 다시 제의해 달라 그랬는데 이유 없다고 기각을 아니요. 해버렸어요. 그게요. 예. 내가 여쭤보는 거는 예. 제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제의한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니까 하나만 하라. 주호영 포함해서 주호영 포함해서 8명을 살리면서 네. 유승민에게 한 번 더 주고달라. 너는 죽어라. 그거를 김우성 대표가 그걸 제안할지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 외에는 예. 해결책이 없다는 네, 거죠. 그 경우에 네. 친박이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으면 어떡해요? 공관이 못 하는데요. 유승민이 그 정도로 비중이 큽니까 지금? 그렇게 만들었죠. 이재호, 주호영 등등의 공천 탈락자들을 다 구제하고서라도 지금 뭐 보니까 저 비박 7명 자르고 윤상현 잘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논개니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비박 친박이 그런 네. 식으로 1대7로 할 수 있다면은 네네. 그러면은 친박을 비박을 1대8로 구제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딜, 네. 뭐 그것도 일종의 딜이네요. 딜이죠. 네. 그 딜을 염두에 두고 포석을 깐 것이 네. 오늘 김무성 대표의 이 공관위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네. 포석에 깔렸다라고 볼 수 있죠. 바탕은 낮은 거죠. 그래요?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나 오늘 5시에 그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판을 깔아놓고 그러나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가 모이지는 않는다고 그런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놓은 거죠. 최고위원회는 일단 네,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놓고 이제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이제 딜을 해야 되겠죠. 오늘 밤이라도 열심히 오늘 내일 왔다 갔다가 하겠네요. 하겠죠. 그러면 유승민 의원 그 분석대로라면 유승민 의원의 거취 문제 또는 공천 여부는 한 며칠 있어야 되겠네요. 딜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거면 친박은 거기 가서 말도 못 붙이고 있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한테 가서 이런 딜을 하자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 얘기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짧게 한 말씀. 그건 잘못하는 거죠. 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숨 좀 고르고 공부도 좀 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나이도 있는데. 아직 젊으니까요. 그러니까 젊을 때 실수한 거는 그거는 실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윤상현 의원한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이번 미국 대선도 있거니까 미국 대선도 구경도 하고 미국 정치 체계도 또 공부 좀 하고 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억울해도 말고 너무 조급해도 말아라. 그렇죠. 아직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